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주한미군의 가치는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2012년 9월 무렵에 국방대학원의 건헌철 교수가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논문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주한미군의 보유 장비 가치는 17조에서 한 31조 원 정도 상당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국방 예산 총액이 33조 원이었습니다. 당시 건 교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런 경우에 전력을 대체하려면 23조에서 한 36조 원 정도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이것은 당시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9에서 한 6%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건 교수는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치였습니다. 물리적인 장비와 군사만으로서는 그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전쟁 억지력이다 이 하나만을 하도 한국인들의 주한미군의 가치는 거의 무한대 천문학적인 액수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주한미군의 가치가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있는 한 전쟁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한국인들 대다수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 억지력이란 것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는 외교 정책에서도 아주 일관되게 정책을 오랫동안 변함없이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호흡이 긴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정책이라든지 태평양을 향한 평창 정책이 모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특정 시기에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의 철학, 의지, 태도, 선호도뿐만 아니고 대중들의 아주 변화무쌍한 그런 선호도에 크게 좌우가 됩니다. 따라서 동맹관계라든지 외교관계도 한때 좋았던 관계라고 하더라도 지금 좋고 앞으로 좋기 위해서는 방심하지 않고 세심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한미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위태위태함, 아슬아슬함을 그 특징으로 해왔습니다. 다행히 12월 11일 날 미국 하원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규모 28,500명으로 유지하는 국방수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377표, 반대 48표입니다. 그러나 한미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지소미아 파기 사태를 겪으면서 한미성 때는 한미동맹은 외견상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내상을 크게 입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재단이 11월 26일 날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는 바로 미국의 동맹관계에 관한 여론조사입니다. 2019년 연말 한미동맹이 처한 경쾌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통의 미국인들이 한국을 강한 동맹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2018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강한 동맹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국이 강한 동맹이다 이렇게 답한 응답률은 2018년도에 45%나 됐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는 37%로 마이너스 8%를 기록하게 됩니다. 순위도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서 5위에서 10위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12월 7일 날 주한미군 사령부가 용산에서 개최한 한미동맹을 위한 송년 리셉션 행사도 예년과 달리 대단히 썰렁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 장소에 참석한 몇 명 안 되는 예비역 장성들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관계가 이미 심각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 세계 어느 나라가 동맹국 대사관 앞에서 동맹국 대사의 넥슬라이스, 손으로 목치기 이른바 참수 퍼포먼스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현재 한국 정부의
동맹 관리에 대해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타전될 것이고 자세한 내목을 알 길이 없는 동맹국의 국민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은 얼마나 불쾌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는가,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인 해리스 대사는 10월 29일 날 13개월째 2번씩이나 대사관 관저가 한국 진보 대학생들의 난입농성으로 침입되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일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인의 시각으로서는 자기 집을 침범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총기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을 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다가 문 대통령의 오랜 외교 특보이자 한때 주미대사 물망으로 올랐던 문정인 특보는 12월 4일 날 미국 철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면 어떤가, 이런 황당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발언을 문 대통령의 외교 특보의 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한미 양국은 상당한 난제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작년 대비 5배 방위비 정액안 48억 달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돈으로 5조 원 정도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정액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한미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2020년에는 필연적으로 반미 시위를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세력들의 활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지층을 의식해서 또 지지층의 뜻을 받들어서 반미 시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반미 시위를 방조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그런 전망입니다. 일부 세력들은 아예 이번 기회에 중국 진영으로 우리가 가자, 그런 아주 황당한 주장도 펼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본래 정부는 한미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면 그것을 조속히 해결하고 또 그것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갈등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의향을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갈등을 방조하거나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런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고 냉철하게 한미관계를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잠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대안은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와 결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물론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헌법 자체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꾸면 그들과 가치 동맹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 정말 반미 활동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